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중남부 국경지대. 각종 생필품을 실은 트럭 100여 대가 선착장에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당시 이곳에는 철도가 없었기 때문에 트럭이 유일한 육상 운송수단으로 손꼽혔는데요. 물류 트럭이 아프리카 중부에서 남부로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곳이 바로 이곳. 잠베지강 인근의 카종굴라입니다. 잠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등 4나라의 국경이 이곳에서 만나고 있죠. 잠베지강을 건너려면 짧게는 3, 4일, 길게는 일주일까지 선착장에서 기다려야 했는데요. 폰톤이라고 불리는 바지선이 단 2척뿐인데다 크기도 작아 한 번에 트럭 2대만 운반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라면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진작에 다리를 놓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아프리카의 재정 상태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오랜 수건인 잠베지강의 다리 건설. 사람들은 40년간 불편함을 참으며 언젠가 이곳에 다리가 놓이길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중반 그들의 40년 수건을 이룰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다리 건설이 국제 원조와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나은 보츠와나와 잠비아 두 국가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하면서 본격화된 것입니다. 4개 국가를 잇는 카중굴라 대교. 이 다리가 완성되면 강을 건너는데 일주일 이상이 걸리던 것이 단 2시간으로 줄어드는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 소식에 남아프리카 국민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의 건설사들까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4개 국가의 물류 속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까지 도모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었기에 각 나라의 건설사들이 입찰에 열을 올렸죠. 사실 카중굴라 대교는 일본 국제협력단의 국제 원조로 시작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경우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 기업이 시공권을 갖는 게 통상적인데요. 자이카는 특수 공법 수행 실적을 입찰 참여 조건에 넣었습니다. 일본 기업이 유리하도록 비열한 꼼수를 부린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대우건설은 국내에서 수행한 특수 공법 수행 실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기업도 마찬가지였고요.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3개 국가가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숨막히는 경쟁이 벌어집니다. 우선 중국은 1,300억 원가량의 공사비 원가도 나오지 않을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합니다. 이 사업을 수주하면 아프리카 내에 다른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무리한 저가 입찰로 승부를 건 것이죠. 아프리카 정부가 금전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것도 저가 입찰의 주요한 이유가 됐습니다. 일본은 일본 국제협력단을 믿고 2억 달러가 넘는 말도 안 되게 높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우건설은 공사비 1억 6,200만 달러, 약 1,890억 원을 제시하며 보츠와나에서 했던 5건의 도로공사 실적과 교량건설 실적을 제안서에 포함했는데요. 한국의 기술력과 전문성이 돋보이는 실적이 제안서에 가득했죠. 가격 경쟁력을 지닌 중국과 든든한 뒷배가 있는 일본. 그 사이에서 대우건설은 정직하게 실력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만 놓고 볼 때 대우건설이 프로젝트를 수주할 것이라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카중굴라 대교의 시공권은 한국이 따내게 됩니다. 보츠와나 측의 심사 결과를 들어보면 그 결정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보츠와나의 프로젝트 매니저 피우스 시온 씨는 중국 기업이 만든 도로는 10년을 못 버티고 하자가 생기지만 대우건설이 만든 도로는 30년이 지나도 멀쩡했다며 품질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공사를 맡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1990년대부터 거대 자본을 앞세워 저가 수주로 아프리카 건설 시장을 독차지했던 중국. 10년도 지나지 않아 그들의 형편없는 실력이 드러난 것이죠. 당시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중국 건설사의 시공 품질에 대한 불만이 커지며 역시 한국 기업을 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우건설은 일본, 중국 기업과의 경쟁을 뚫고 시공권을 따내 30년 만에 아프리카 재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척박한 땅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는 내내 어려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우건설 담당자는 공사를 진행하던 62개월은 한편의 드라마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밝혔는데요. 기술적으로 까다롭진 않았지만 아프리카의 건설 인프라가 워낙 열악해서 인력 채용과 원자재 조달, 전력 공급까지 모든 게 험난했다는 것이죠. 일례로 공사 초기에 콘크리트 타설에 쓸 레미콘을 현지 업체에 맡겼는데 강도가 기준에 못 미쳤다고 합니다. 다른 협력사를 찾았지만 모두 함량 미달이었다고 하죠. 중국 업체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개의치 않고 기준 미달의 원자재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달랐습니다.
1,500km나 떨어진 나미비아에서 시멘트를 직접 조달해와 레미콘으로 배합해서 쓰며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고 하죠. 또한 카준굴라 교량은 철도와 도로가 함께 지나는 교량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교각 간격을 늘릴 수 있으면서 진동 제어에 유리한 엑스트라 도즈 교량 형식을 적용해 모두를 감탄하게 했다고 합니다. 한편 아프리카 국가 특성상 가뭄이 심할 때면 최대 15시간까지 정전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럴 때마다 상대국에서 전기를 끌어다 써야 했는데 나라가 달라 관세를 냈던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죠. 공사 주체가 두 개국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사 대금 체불이었는데요. 잠비아 정부가 공사비의 약 10%인 173억 원을 체납하면서 2주간 공사가 전면 중단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지난 10월 대우건설은 길이 923m, 폭 18.5m의 카준굴라 교량을 준공합니다. 5년 2개월간 지속된 남부아프리카의 최대 프로젝트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없이 무사히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1,6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단독 수주, 무제의 1,000만 시간 달성, 남아프리카 국경을 잇는 최초의 다리 등 대우건설이 이뤄낸 업적은 감동적입니다. 아프리카 카준굴라 대교에 대한 관심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국경을 접한 4개국의 대통령이 같은 날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완성되어가는 다리를 보며 모두 감탄했다고 하죠. 손꼽히는 우수 건설 사례로 각국 공무원과 기업인도 현장에 수시로 다녀간다고 합니다. 장비나 원자재를 어떤 걸 쓰는지, 인력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현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대우건설에게 부탁해 배워간다고 하죠. 아프리카는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개발이 덜 돼 기회의 땅으로 통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자원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물류 인프라가 더욱 중요해질 텐데요. 2000년도 초반만 해도 중국이 저가 수주로 아프리카의 건설 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했지만 세월이 흐른 요즘 부실공사의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더 이상 중국은 고용하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우건설의 이번 프로젝트 성공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앞으로 아프리카에서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활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6개의 주탑이 연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카준굴라 교량. 아프리카 천혜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무척 아름답습니다. 완성된 모습을 보니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이 만든 이 다리가 아프리카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 같다는 기대감까지 듭니다. 첨단 기술 시대이지만 최근 한국에서는 1차 산업인 농업의 위상이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발과 혁신에 일가견이 있는 한국인들이 이번에는 농업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특용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귀농하는 젊은 층이 늘었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농업인이 등장하며 그야말로 농업에 새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세계 최대의 농업 생산국인 미국에서 한국의 농업혁신 아이디어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인들이 한국의 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몇 개월을 대기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놀라운 농업혁신과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물건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세계은행은 인구 증가와 식습관의 변화로 2030년까지 50% 이상 식량 증산이 필요하고 수자원은 현재보다 40%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OECD 역시 동일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농업 분야 첨단 기술, 에그테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기술의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센서를 통해 토양 속 수분을 측정해 데이터가 쌓이면 하나의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 관수 프로그래밍을 하면 그 땅의 작물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가 있죠. 다시 말해 인력에 의존하던 농업을 비대면, 무인,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혁신한다는 개념입니다. 고비용일 수밖에 없는 농업의 한계를 기술력으로 뛰어넘기 위해 한국이 도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현재 가장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기술은 디지털 정밀 축산 분야로 이른바 스마트 축사인데요. 축산업 종사자는 고령화되고 있고 반대로 관리해야 할 사육 마리수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젖소 사육 농가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71시간, 사료를 주는데 필요한 시간은 무려 500시간에 이릅니다. 시간에 맞춰 사료를 배분하는 자동 급이 로봇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도 노동시간이 크게 절약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가축의 몸 안팎에 부착되어서 질병을 사전에 인지하고 번식장애나 질병을 예방하는 생체정보 수집장치도 한국 곳곳에 이미 보급이 시작됐습니다. 트랜스포머 뺨치게 정밀한 한국산 농기계 또한 전 세계인의 눈길을 끕니다.
지상파 방송의 영상 자료인데요. 이 영상을 보면 한국인들의 기술 혁신에는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용 트랙터가 추수가 끝난 들에서 논가리를 하고 있는데요. 평범해 보이는 이 트랙터를 살펴보니 운전석에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트랙터였던 것이죠. 10여 미터나 떨어진 통제실에서 원격 조정을 하는데도 움직임의 오차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신기한 트랙터는 한국기계연구원이 LS 엠트론과 적극적으로 개발해 시험까지 마쳤는데요. 이르면 내년 후반쯤 일반 농가에도 보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세계 자율주행 트랙터 시장 규모는 2023년 1조 3천억 원, 2050년 49조 원까지 커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율주행 트랙터 시장 또한 한국이 이끌어갈 것이라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드네요.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는 이렇게 자율주행이 가능한 트랙터가 아닌 평범한 한국산 트랙터조차 없어서 못 살 정도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 제품이 아닌 한국산을 원한다며 대금을 선지불하고 물건만 바뀔 오매불만 기다리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모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닐 텐데 뭔가 이상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작년 내내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갇혀있던 미국인들이 여유 시간이 많아지자 집안의 정원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가든형 소형 트랙터 수요가 예상치 못한 이유로 폭발한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소형 트랙터에 잔디 깎는 기계를 장착해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제품이 운전하기도 쉽고 제품도 튼튼하다며 몇 개월을 기다려서라도 받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이 작년 하반기에 이미 올해 전체 목표를 모두 달성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2020년 농업기계 수출은 95만여 대로 전년 77만여 대와 비교해봐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도 미국으로 가려고 대기 중인 한국산 트랙터만 수만 대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소형 트랙터 시장에선 한국과 일본, 인도 등의 국가가 경쟁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 트랙터 제조 산업은 일본 업체의 OEM 생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단시간에 자체 기술력을 확보해 일본 트랙터보다 훨씬 더 예쁘고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트랙터 제조업체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죠. 미국인들은 한국 트랙터의 장점으로 예쁜 디자인과 가성비가 탁월하며 뛰어난 품질을 손꼽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부족함이 없는 제품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본산과 비교할 때 5에서 10% 정도 저렴하지만 품질로는 차이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20에서 30마력의 소형 트랙터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선이고 100마력 이상의 대형 트랙터는 8천만원에서 9천만원 수준이니 결코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미국인들은 구매하고 싶어 줄을 서서 대기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호재에 힘입어 트랙터 제조업체인 동양물산은 작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인 21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동양물산은 북미 시장에서 2010년부터 연 20%의 무서운 기세의 성장을 거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창립 70주년을 맞는 올해 매출은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요즘 동양물산은 한 달에 1,000대 이상의 트랙터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물량을 더 보내고 싶지만 미주 노선 해운 운임을 2배로 낸다고 해도 수송이 가능한 컨테이너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업체인 LS 엠트론은 5천만 원 이상의 고가 농기계 시장을 겨냥해 얼마 전 잔존 가치를 보장하는 트랙터 리스 상품도 선보였는데요.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호가하는 이 고급 트랙터는 고가 승용차 뺨치는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제종합기계는 지난해 5월부터 원격 점검 서비스를 장착한 트랙터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을 활용하면 트랙터 위치와 가동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원격으로 각종 소모품 교체 주기와 고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똑똑한 시스템입니다. 이와 같이 요즘 트랙터는 멀티미디어 스크린과 원격 시동 등 최신 자동차 수준의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국내 농기계 시장은 현재 2조 원 규모입니다. 작년 해외 매출은 1조 5천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해외 시장 진출로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우즈베키스탄, 호주뿐만 아니라 이집트, 터키, 러시아 같은 다양한 국가로 수출 판로를 확대해 왔는데요. 올해는 유럽 최대의 곡창지대로 농기계 시장이 2조 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같은 신흥 시장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작년에는 물류 상황이 좋지 못해 운송이 더뎠지만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수출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한국 트랙터 사랑은 예상치 못한 호재이긴 하지만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부지런히 기술을 혁신하고 수출 판로를 확보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 트랙터 기업들이 제2, 제3의 도약을 거듭해 나가길 기원해봅니다. 미국 유타주. 이곳에서 갈 곳 없던 30대 유학생들이 모여 머리를 맞댑니다. 낯선 타국 땅이었지만 무엇이든 일권에 당당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가진 자본금은 단 1,500만 원. 기술도 노하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본금에 맞춰 작은 트럭 한 대를 사서 푸드트럭을 하기로 합니다. 쓸만한 아이템이 있는지 살펴보면서요. 그렇게 시작한 한 대의 푸드트럭은 오늘날 8대 대형 트럭으로 바뀌었으며 미국 내 21곳의 매장을 운영하기에 이르렀죠. 최근에는 미국 외 해외 시장까지 개척했습니다. 이들은 푸드트럭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2015년 야후가 선정한 톱 27 푸드트럭에 꼽혔을 뿐더러 한식으로는 최초로 미국 프로농구 NBA 스타디움에 입점해서 햄버거, 타코 등을 제치고 13개 경기장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몇 년 만에 현지 일정을 따라다니는 4만 5천 명가량의 팬이 있는 스타 기업이 된 한국인의 푸드트럭. 그들이 선택한 메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미국 유타주는 보수적이기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달고 짠 미국식 입맛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뉴욕이나 LA 사람들처럼 새로운 문화나 음식을 어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열광할 것이라 기대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의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푸드트럭 한 대에 유독 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로 인기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노량진을 비롯한 한국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컵밥을 팔고 있었습니다. 메뉴는 불고기밥, 제육덮밥, 잡채밥 등 얼핏 보기엔 평범한 컵밥처럼 보입니다. 수험생들이 1분 1초를 아까워하며 후루룩 먹는 컵밥 말입니다. 쌀이 주식이 아닌 미국인에게 한식은 분명 낯선 맛일 텐데 줄을 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들은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인 것처럼 기뻐하며 먹습니다. 대체 컵밥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이렇게 인기가 좋은 걸까요? 첫째, 기본적인 재료와 조리법은 한국식을 따랐지만 소스를 다양하게 갖췄습니다. 매운맛에 약한 미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매운 소스를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또한 다양한 맛의 소스를 통해 한식이라는 새로운 맛 속에서 익숙함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보수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컵밥이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냄새만 맡고 버리는 손님들도 있었고 맛이 없다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유타 컵밥은 손님들의 반응을 자세히 살피며 끊임없이 메뉴를 개발하고 현지화합니다. 그 결과 미국인들에게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라는 찬사까지 듣게 되었죠. 둘째, 한국의 정이 깃든 덤과 넉살로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에서 반찬 리필이나 덤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미국과 유럽 등의 서구권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두 추가 비용이 붙죠. 또한 개인적인 문화권에서 자란 미국인들에겐 음식을 입에 넣어주거나 서로 먹여주는 일도 생소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식을 원래 양보다 더 얹어주기도 하고 사이드 메뉴를 공짜로 주기도 하는 유타 컵밥의 행동은 그야말로 쇼킹한 것입니다. 유타 컵밥은 창업 초기에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줄 선 사람 중 장난기 많아 보이는 사람에게 입을 벌려보라고 한 뒤 군만두에 소스를 잔뜩 칠해 입에 밀어 넣었다고 하죠. 혹시 불쾌해할까봐 걱정하던 것도 잠시 음식을 입에 넣은 미국인이 환하게 웃으며 너무 맛있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이 SNS에 공유되면서 펀한 푸드트럭, 정이 넘치는 가게로 호감도를 쌓았죠. 눈이 많이 온 겨울에는 푸드트럭의 문이 열리길 기다리던 엄마와 아이가 추울까봐 근처 건물에서 히터를 빌려 따뜻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배려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이 아빠가 옐프에 감사의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진심을 담은 배려에 많은 사람이 감동했다고 하죠. 또한 손님 중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푸드트럭에서 하루 동안 함께 일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번 돈은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유타 컵밥의 또 다른 셀링 포인트는 덤이었습니다. 잡채 같은 누들은 공짜로 더 얹어주거나 만두 같은 사이드 메뉴를 추가하면 돈을 받지 않고 덤으로 더 줬죠.
깜짝 놀란 미국인들은 무척 기분 좋아하며 팁을 더 주기도 하고 유타 컵밥의 단골이 되어갑니다. 이런 기분 좋은 경험을 한 미국인들은 친구와 가족들에게 공유하기 시작했고요. 큰 돈을 들인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바이럴 마케팅이 된 것입니다. 송정훈 대표는 이에 대해 계산된 행동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저 한국에서 배우고 경험한 거 그대로 했을 뿐인데 많은 사람이 좋아해준 거라 말하죠. 고객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기분이 좋아져 계속하게 된 것뿐이라고요. 이처럼 다른 아시아 식당이나 푸드트럭과 차별화되는 그들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유머였습니다. 일례로 1에서 10까지 있는 매운맛 단계를 자세히 보면 재밌는 숫자가 보입니다. 6.5, 3.257 같은 소수점이 있는 단계인데요. 이런 작은 부분에도 미국인들은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유타 컵밥의 푸드트럭에 쓰인 문구는 바로 컵밥 먹고 금똥 싸라, 먹고 맛없으면 저희 뺨을 치세요 라는 문구에 다들 재밌어합니다. 찾아오는 고객들과 소소한 잡담을 나누기도 하고 단골들의 이름을 깨알같이 기억합니다. 유타 컵밥은 한국식 정과 미국식 문화를 적절하게 좋아해 손님들에게 적은 돈으로 기분 좋아지는 마법을 선물한 것입니다. 지금도 유타 컵밥의 모토는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경험을 주자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좋은 경험을 한 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송정훈 대표는 컵밥을 좋아하는 많은 손님이 한국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히며 궁극적으로는 컵밥을 통해 한국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드트럭이기에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주문하고 음식을 받을 때까지의 짧은 시간도 즐겁게 기다릴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손님이 자신의 특기를 보여주면 공짜로 음식을 제공하기도 했고 셀카를 찍고 소리내서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줬습니다. 일례로 줄을 서 있던 치어리더에게 당신이 잘하는 걸 보여주면 음식을 공짜로 제공하겠다라고 제안하자 치어리더가 그 자리에서 20바퀴를 돌았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몰려들었고요. 이 덕분에 이들의 매출이 늘어난 건 두말할 것도 없겠죠? 유타 컵밥은 지역사회에서 기부와 선행도 부지런히 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에 지역 노숙자 센터에 350인분의 컵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장사를 처음 시작한 계기가 됐던 유타대에 1만 달러로 컵밥 장학금을 기부하기도 했죠. 유타 컵밥의 SNS 팔로워는 4만 명에 달합니다. 채널에는 매일 다양한 이야기가 올라오는데요. 매달 한 명씩 뽑아 당첨자의 집 앞에서 컵밥 파티를 해주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태그하면 직접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SNS에서 진행하고 있죠. 그들의 이벤트는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유타 컵밥의 서포터를 자청하는 팬들도 많습니다. 감동과 칭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후기와 쓴소리 등 다양한 목소리가 어우러진 공간이기에 사람들은 더 흥미를 갖고 그들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학업과 동시에 웨이터로 일하며 요식업에 대한 꿈을 키운 송정훈 대표는 이제 100억 매출을 달성한 어엿한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인도네시아에 컵밥을 주 메뉴로 한 식당을 열고 세계 최대 중식 체인인 판다 익스프레스를 넘어설 프랜차이즈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웠죠. 한국의 맛과 정을 앞세운 유타 컵밥의 기분 좋은 행보가 미국 내에서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